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오늘 뉴스 어디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TV나 신문보다 포털 사이트나 스마트폰 같은 온라인으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무려 8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접하는 뉴스, 혹시 제목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클릭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목 장사라는 말도 등장했죠.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에도 선정적으로만 치닫는 온라인 뉴스의 제목 장사, 무엇이 문제인지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로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 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보도들도 쏟아졌죠. 오늘은 이와 관련한 보도를 좀 살펴주신다고요? 네. 전광훈 씨 측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에 전면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입장문을 낸 거죠. 예. 이게 근데 기사가 아니었고 전면 광고였죠. 네. 근데 이제 아무리 광고일지라도 이게 팩트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아무리 광고지만 언론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쪽의 입장을 전면 광고로 실어준다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정부가 입맛에 따라서 확진자를 조작한다 이런 허위 사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것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조금 언론으로서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고요. 예. 또 이번에 이제 정광훈 씨 관련 보도 중에 지난 17일 국민일보 기사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제목이 포착 확진자 만나 하고 이제 마스크 내린 정광훈 부인 비서도 감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광훈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웃으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통화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18일 밤 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 노출해서 썸네일을 영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으로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 제목은 전광훈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제목이었는데 이제 사진은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사진을 사용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모자의 끈이 턱 밑으로 내려와서 마치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사진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사진이 이번 수해복구 봉사 사진이 아니고요. 3년 전에 청주시 수해복구 봉사활동 사진이어서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여부는 문제가 되기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가져다가 놓고 마스크 좀 올리세요 하고 느낌표가 엄청 많이 붙어서 이런 설명의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또 사진 아래 링크된 제목과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확진자 만나 마스크 내린 정광훈 기사 제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정광훈 씨 사진으로 교체를 합니다. 네. 또 국민일보가 사진 교체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이제 이미 일파만파 터진 상태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단신 실수인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를 놓고도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기사 제목과 관련 없는 사진을 썼다면 이것도 명백한 오보고요. 의도적이라면 일종의 제목 장사라고 봐야 할까요? 보통 기사 제목 쓸 때도 원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기사 제목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과장된 제목은 피하고 기사의 핵심을 정확하게 요약해야 하며 의도적인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저널리즘 기본서에도 나오고요. 네. 또 물론 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10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오해를 낳는 표현을 피한다. 또 화면과의 관련성을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이걸 좀 어긴 거고요. 전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을 썼고요. 그다음에 제발 마스크 좀 올리세요라는 문장에 느낌표를 엄청 붙여서 이런 오해를 낳는 표현들을 사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기사 제목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음에도 언론사들이 클릭수 유도를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도 쓰고 느낌표를 많이 붙인 제목들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명 뭐 네네. 낚시성 기사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카카오가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카카오가 최근 그 제휴 언론사 온라인 담당자들에게 이제 이달 18일부터 기사 제목을 자동화한다라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뉴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제 포털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볼 때 기사 하단에 뜨는 언론사 추천 기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요즘에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작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뉴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도 나오는데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온라인 뉴스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한국이 83%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포털로 들어가면 언론사마다 왜 추천 기사가 10개 정도씩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제 포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런데 주요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 클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포털에 노출되는 제목을 자극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원래 기사보다 더 자극적인 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저도 뭐 포털의 언론사들 주요 뉴스 제목을 보고 뭐 클릭하는 경우도 많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예상과 다른 내용의 기사들도 있고 뭐 전혀 제목과 다른 내용의 기사들을 접하고 좀 소위 저희가 낚였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카카오가 이번에 이제 이거를 손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자동으로 그냥 연결되도록 개편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원래 제목 자체도요. 요즘에 그 자체로서도 자극적인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포털에 노출이 돼서 언론사 사이트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제목들은 글자 수도 좀 짧고 하다 보니까 더 눈에 띄는 자극적인 제목들을 써왔던 거죠. 또 얼마 전에 포털에서 보니까 93세 송해 감기라더니 전국 노래자랑 어쩌나 이런 제목이 뜨더라고요. 사실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러면 순간 송해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바로 클릭을 하게 되죠. 요즘 뭐 코로나도 있고 연세 있으신 분들 걱정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인데 근데 언론사 사이트 들어갔더니 송해 코로나19 검사 외 고열 감기 음성 판정이라는 게 원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뭐 놀라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예인 관련 뉴스도 선정적인 제목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정치와 관련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인 제목의 노출도 좀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연예 기사나 스포츠 기사에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뉴스 비중을 가지는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도 온라인 뉴스 제목의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또 스포츠, 문화, 연예면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언론사 유형별로 본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포털에서 자극적 제목들은 스포츠, 연예지가 많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포털 뉴스의 제목 편집 경향을 연구한 논문에 보면 언론 유형별로 예상과는 달리 종합지나 경제지가 그 스포츠, 문화, 연예지보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 신문이 중소 후발 매체보다 더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빈번하게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 편집 습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언론사가 좀 더 눈에 띄고 뭐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야만 독자들이 클릭을 하고 영업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는 포털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언론사의 책임도 또 포털의 책임도 큽니다. 특히나 이제는 이제 뉴스 소비가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 심사 규정에 보면 주요 뉴스 영역에 선정적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노출한 경우는 제재 사유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원 제목과 다른 제목을 쓴 경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리고 주요 뉴스의 언론사 취재와 다른 연예 기사나 선정적인 기사를 배치하는 경우 등의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좀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유명 웹툰의 여성 혐오 논란도 있었습니다. 유명 작가이자 방송인인 기안84의 웹툰이 논란이 된 건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 웹툰이 게재되는 포털이죠. 네이버에서도 비판이 네이버에 가해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안84의 네이버 웹툰 복학왕에서의 한 장면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이 장면이 여성 혐오와 관련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후에 기안84가 사과를 했고 문제의 장면을 수정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단체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8개 정도의 단체가 네이버 아이디로 서명을 받은 공동 요구안을 지난 19일 네이버 측에 전달을 했는데요.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이버 웹툰 복학왕에 대한 연재 중단을 요청했고요. 또 네이버 웹툰은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작품이 여성 혐오이거나 또 소수자 모욕적인 경우 불이익 조치를 시행할 것, 그리고 이용 규칙에 여성 혐오적 소수자 비하적 게시물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계속 반복되어져 온 문제입니다. 여성이나 지역, 장애인 혐오가 반복되고 있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 운영 규칙에 혐오 금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혐오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지구촌에 큰 이슈가 된 지도 오래됐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또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데 운영 규칙에 아직 혐오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 포털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한 때거든요. 연령과 상관없이 대다수의 분들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도 접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인데요. 그래서 언론사도 제목으로 클릭수를 유도하려는 저널리즘 원칙에서 벗어난 자세를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포털도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가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살펴보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평일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세계 소식을 가득 담아 전해주는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다양한 국제 소식을 브리핑, 현지 인터뷰 등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전달되는 형식이 다소 비슷한 코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외신 브리핑과 월드 리포트가 그러했는데요. 시시각각 날마다 달라지는 수많은 국제 소식들을 정제해 간단히 요약 정리해준다는 점에서 다채로운 소식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똑같은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같은 코너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잘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같은 포맷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 차별성을 두어서 다른 진행 형식을 두는 것이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코너 형식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만들고 변화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지고 관계하고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소 친숙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소식도 균형 있게 전달하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8월 10일 화요일에 진행된 외신 브리핑 같은 경우 벨라루스, 스리랑카 등의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 그 나라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청자들을 고려해 그 나라 정치적 상황, 문화 등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스리랑카 총선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참고로 스리랑카는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 내각제가 가미된 이원집 정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 때문에 스리랑카에선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총리가 내정을 맡는 형식으로 정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간략히 스리랑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각 나라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들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 시사들을 총체적으로 전달하고 청취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치나 문화 이렇게 관련 정보들을 함께 제공해줘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점은 없었나요? 네, 13일 목요일에 진행되었던 나우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 이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성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에서 이슬람 모스크로 전환한 데 있어 이희수 문화인류학과 교수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세계적 유산을 이슬람 모스크로 전환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바꾸게 된 정치적 배경, 국민들의 반응 등 관련 사항들을 상세하고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익한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터키가 그리스와 왜 분쟁 중인지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사이의 이야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관련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지리적 문제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다소 생소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청취자들이 생소해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14일 금요일에 진행된 나우 인터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경을 개방한 이탈리아 현지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YTN 글로벌 센터의 리포터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네. 외신 브리핑에서 다뤄진 정도의 내용 이외를 넘어서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현지 상황에 대한 인터뷰였다고는 하나 쉽게 검색해서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실제 마스크 착용 유무 정도라든지 이탈리아 관광 수입의 감소 비중이라든지 현지 데이터들을 수치로 전달해서 신뢰도 있는 인터뷰를 전달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28년 만에 첫 휴가. 최근 이 기사 제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택배 노동자들의 얘긴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쉬는 연휴나 휴일에도 쉬지 못했던 택배 노동자들에게 사흘간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지난 8월 14일 사상 처음으로 휴가가 주어진 건데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과로사로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가 12명이나 된다고 하죠. 열린 라디오 YTN에서 산재 예방과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코너 안전은 권리입니다. 오늘은 택배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년 만에 첫 휴가도 아니었고 무려 28년 만에 휴가였습니다. 이 택배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휴가를 보낸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 흔히 대한민국을 배달 천국이라고 하면서 그 편리함에 놀라곤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외국에 나가면 택배가 하루 만에 온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유럽에서는 거리의 상점들이 대부분 초저녁에 문을 닫기 때문에 또 매우 불편을 겪잖아요. 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사이 공감되니까 가능한 건데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편리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휴가 시행이 비로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네. 정보 업계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까지는 택배 기사가 하루 쉬게 되면 그 사람 일감을 다른 택배 기사들이 나누어 담당하거나 대신 일할 사람을 본인이 구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모든 택배 노동자가 같이 쉬는 날이 만들어지면
그날은 다른 사람 일거리를 떠안지 않아도 되고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28년 만에 첫 휴가라서 그런지 소비자들도 택배 없는 날에 대해서 뭐 불편함보다는 사실 응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참 다행스럽게 느꼈는데요. 이제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해시태그 즉 연관 검색어죠. 예, 달기 예.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택배 물량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3일부터 16일까지는 택배 주문하지 않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휴가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날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도 있는데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여행을 가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픈 아이를 비로소 병원에 데리고 가는 아빠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젊은 택배 기사들 중에서는 오랜만에 여자친구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개 대형 택배회사 소속 택배 기사 중에 95%인 한 4만 명 정도가 이날 쉬었다고 합니다. 이 8월 14일이 공식적인 휴가로 지정은 됐지만 또 보니까 이날 쉬지 못한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이죠? 이건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번 휴가 결정에 참여한 5개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 택배업체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니까 쉬지 않기로 결정한 중소 택배업체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들은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다른 기사들이 다 쉴 때 자신 일해야 되니까 굉장히 박탈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커머스라고 하는 전자 상거래 업체가 있습니다.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들인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360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택배 기사들을 직접 또는 간접 형태로 고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소부터 순환 근무를 하면서 교대로 쉬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으니까 이날 일하는 택배 기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는 날이지만 야간 배송이나 새벽 배송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택배 기사들의 고용 형태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고용돼 있는 택배 기사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5개 대기업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택배 기사들은 쉬지 못했고 또 뭐 새벽 배송, 심야 배송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뭐 단체 휴무를 한다고 해도 이런 택배업계 과로사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1년에 하루나 사흘 정도를 쉬게 했다고 해서 택배 기사들의 노동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휴일 끝나자마자 다시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고된 택배 업무에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과로 상태의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의 심각한 과로 문제를 풀려면 이제 심야 배송을 금지해야 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상징적인 문구가 이번에 들어갔지만 네. 그런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으면 엄격히 규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택배 기사들이 대부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분류가 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살펴보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여 명 정도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지금 과로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요? 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업무상으로 숨진 택배기사는 9명이고 이 가운데 과로사로 인정된 경우가 7명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이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1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 하면요. 과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과로 한 가지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를 과로사로 잘못 알고 있어요. 네. 법률적으로는 기존의 질환이 과로 때문에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과로사로 분류합니다. 네. 사실 사람이 과로 하나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보다는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과로로 악화돼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도 보면 유가족들이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로사 인정받을 업무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런 경우를 합치면 실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는 더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보고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7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택배기사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3시간 22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OECD 평균 노동시간의 2배나 되는 수치이고 사실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것은 좀 비인간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택배기사의 일일 평균 노동시간이 13시간을 벌써 넘었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어요. 뭐 택배 배송을 마치는 시간이 밤 12시가 다 돼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일일이 현관 벨을 누르고 배송하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니까 뭐 현관 앞에 두고 엘리베이터를 얼른 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보면 그만큼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이 길기도 하고 강도도 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예, 제 개인적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택배를 현관 앞에 배송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나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 택배기사가 하는 말이 밤 12시 이전까지 배달됐다고 문자를 보내야 자기가 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 이건 택배기사가 자영업자가 아니라 기업에서 규제를 받는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예. 대부분 택배기사들은 법률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일하는 형태는 고용된 노동자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를 특수고용 종사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작년 9월에 그 AB5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마디로 우버 같은 플랫폼 노동자를 쉽게 자영업자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 예. 그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우리나라보다 산업 구조나 고용 형태의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른 이제 시장 경제 사회인 미국에서 그러한 법을 마련한 이유는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노동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 전체가 더 큰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고 결국에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예. 프랑스 법원에서도 최근에 그런 프랑스의 우버와 같은 그 공유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진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회 전체 유익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사례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법의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특수 고용 종사자인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길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있는데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특수고용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런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주장은 정부 여당이 사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러한 조치들이 공통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 시도했다가 되게 그 문턱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이제 폐기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물류법이라도 하고 노동자들은 대개 택배법이라고 많이 불러요. 네, 이 네. 법에 택배란 글자가 안 들어가 있지만 이걸 21대 국회 재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여당이 이제 발표했는데 처음 발의됐을 때에도 이 법의 내용이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라이드 유니언 같은 곳은 반대했어요. 이 법을요. 이번 국회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노동부가 택배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보험료 절반을 택배 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일반 직장인들은 산재보험료 본인이 내지 않잖아요. 또 택배 노동자나 이런 그 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예. 난 산재보험 적용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되게 그 비용 때문에 적용제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택배 노동자 5만 명 중에서 지금 산재보험 가입자가 7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처럼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노동시간이나 휴일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라이더 유니언이 반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 법안의 내용이 예. 택배 기업들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내용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거기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예. 이래서 오히려 이건 기업을 위한 법이지 노동자를 위한 법은 아니다. 이래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물론 다른 노동단체는 그 도입을 찬성한 단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럼 지금 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이 일명 그 택배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내용이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택배 기사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택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 물류센터에서 자기가 가져갈 택배를 분류하는 업무까지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직접 분류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 근데 택배를. 이런 업무를 이렇게 구분하면 택배 기사들은 이제 배송 업무만 하고 그걸 센터에서 분류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이 따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도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택배 업체들이 상당히 이게 다단계로 계속 원하점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세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들을 보호해서 이제 정상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정착시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거기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동자 보호 조항은 취약하니까 예. 이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단 산재보험료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라이더 유니언 같은 곳의 주장입니다. 예. 지금 택배 노동자가 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뭐 배달업이 더 성황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택배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런 수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플랫폼 기반의 노동자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코 이건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그 사회가 변화한다고 해도 노동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인권의 중요성은 희석되지 않는 거고요. 앞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 전체 유익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5만 명이라는 숫자도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 숫자일 뿐이지 등록되지 않은 택배업 종사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뭐 코로나19 사태도 장기화되고 있고 비도 내렸고 무더운 날씨 탓에 언택트, 그 비대면 쇼핑 문화가 정착이 이미 됐습니다. 뭐 집에서 받아보는 택배는 쉽고 편리하긴 하지만 이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그만큼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9월 초까지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오늘도 택배 상자를 들고 뛰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8월 22일 토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데이빗 게타와 시아의 타이타니움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